6월 1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책임을 느낀다며 갑작스럽게 사의를 밝혔죠. 오늘은 여권 내에서 좀 더 폭넓게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명들도 한두 명씩 거론이 되는데 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상전의 눈치나 본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했죠. 여기서 상전은 미국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마주 앉은 한미 양국이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신반장 맞을 때 해보겠습니다. 강 반장,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은 어느 현장에 다녀왔어요? 자, 현재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대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도보 시위에 나선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상당히 멀리 가야 됐을 텐데 그러면. 네, 일찍 출발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따 네. 볼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조금 전에 입장도 나오고 지금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요. 네. 오늘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명을 넘겨 5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거. 네, 네. 서울 외 대전에서도 집단 감염이 번지고 있는데요. 네. 대전 교회와 방문 판매 업체 관련한 누적 확진자 25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속보 보니까 교대역, 서울 교대역의 미키 어학원이라는 곳에서 또 강사가 확진됐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는데 네. 아무튼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죠. 갑시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그러니까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죠. 를 폭파하기 전에 청와대에 통보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북측은 오늘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보도를 이어갔고요. 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여야 양쪽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관련한 행정명령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북한 관련한 소식들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연속적인 대적 행동 조치들의 강도와 결행 시기를 정할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무분별한 태도와 대응은 우리의 보다 강경한 보복 계획들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자, 진짜 폭탄과 말폭탄을 번갈아 쏟아낸 북한. 오늘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예의를 갖추라는 청와대의 비판엔 별다른 대꾸 없이 침묵했고 추가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만 재차 시사했습니다. 자, 이건 첫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건데요. 전날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재주둔, 비무장지대 GP 진출, 그리고 접경지대 군사훈련 및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연락사무소 파괴와 관련한 북한 내의 반응을 직접 전했는데 이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먼저 응당 없어져야 할 것이 없어졌다는 통쾌함을 금할 수가 없다라는 전력공업상 국장의 발언부터 폭파에 그치지 말고 인간 쓰레기들의 서식지에 오물벼락을 들씌워야 한다는 조선직업 총동맹 중앙위 부장의 발언, 심지어는 흉물스러운 모습이 사라지니 3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간 것 같다는 평양 대학생의 반응까지 직접 실었습니다.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전년지대에 달려나가서 그 똥개들하고 북식인 놈들을 쳐 죽이겠다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디다 대고 감히 다른 거라만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 청와대는 북측의 폭파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을까요? 한 언론은 사흘 전에 알고도 못 막았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정부가 북한의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받았고 사흘 전에 받았고 북한이 폭약을 설치한 후 청와대에 직접 통보했다는 전원도 있다며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자, 청와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 이후 정찰 자산으로 모니터링을 했고 그런 연락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원로들과 오찬 자리를 가졌는데요. 북측의 상황을 논의할 오찬에서 이 참석자들 문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국민들이 실망했을 것 같다. 걱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문 대통령이 했다며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실망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요. 예. 북한이 너무 지금 험한 단어를 쓴다. 뭐 김여정 담화 때부터 시작해서 예. 쓰는 용어도 험악하고 특사 파견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비공개로 제안을 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까버리는 법이 어디 있냐.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했죠. 정치권도 일제히 북측을 규탄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호소해온 여당도 이제는 도가 지나쳤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죠. 오늘 오후 국회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 사의를 표명한 김현철 장관 대신 서호 통일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통 자문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북측의 과격한 행동과 무례한 언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북 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북 정책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게 만들었다며 남북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단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의 힘으로 과연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하나의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외교 안보라인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한 주장이 야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 대처에 아쉬움을 언급했듯이요. 자, 여당에서조차도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이자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나쁘게 말하면 기망이다. 혹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국정원이 희망 섞인 보고를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국정원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거론되는 대상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입니다. 다만 이른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꿀 수 없다. 전면 교체는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자, 이 시각 우리 국방부는 비상 감시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공군 정찰기의 비행 횟수를 대폭 늘리고 해군의 이지스함, 육군의 관측 장비 등을 총동원했고요. 아직까지 특이 동향은 없지만 북측의 GP에 정찰병 일부가 추가 투입된 정황이 감지된 상황입니다. 자, 한미도 만나야 합니다. 워킹그룹의 실무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행정명령 1년 더 연장했고요. 북한은 비상하고도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 다시 등장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합니다. 청와대 북한 사전 통보 없었다. 커지는 외교안보 라인 쇄신론입니다. 네, 뭐 사태가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요.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이도훈 본부장이 이제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에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도 말을 상당히 아끼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여부하고요. 또 사전에 폭파 사실을 통보받았냐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지금 오늘 일부 언론이 북측이 폭파 전에 우리 정부의 관련 사실을 알려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북한의 이 직간접적 메시지를 지난 13일부터 받았고 폭탄 설치 후에 이 청와대에 직접 통보를 했다는 전언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김여정 부부장이 철거를 시사한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군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연락사무소를 계속 지켜봐 왔고 이를 통해 폭파 화면을 확보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부처라도 연락을 받았다면 국가안보실에 공유를 했을 것인데 그런 연락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제 선을 넘은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뭐 정치권이 다 동의하는 바지만은 그와 별개로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을 따져봐야 될 부분은 또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론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이제 집중 발제 때 신반장 발제 때 들어봤지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뭔가 정부에서 조금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쇄신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퇴한 데 이어서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의를 표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했는데 관련한 청와대의 설명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북측이 공개한 그 우리 측 특사 제안 명단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과거에도 직접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인사들인데요.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외교안보 수장인 두 사람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의용 실장이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사의를 표명한 김현철 장관에 대해선 조만간 반려 없이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래 뭐 정치권에서 좀 들리는 얘기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3년 동안이나 직을 수행했고 만약에 후임을 꼽는다면 뭐 서훈 국정원장이 그 자리를 맡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다만 지금 두 사람 모두 뭐 북측으로부터 특사 제안을 거부당한 상황이기도 하죠. 대북 관계의 연속성을 감안한다면 뭐 서훈 국정원장이 안보실장 자리를 맡든 뭐 아니면 둘 다 현직을 유지하든 뭐 그런 데에 무게가 실리는데 지금 여권 내에서는 그래도 좀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측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도 그 문제를 외교안보 실무자들이 좀 챙기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히 실수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특사로 간다고 해서 과연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심기일전에서 새 출발한다는 차원에서는 뭔가 좀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김홍걸 의원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당정간 외교통일자문회의가 열렸는데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이 거기서 나온 발언이었죠. 맞습니다. 네.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했으니까 비공개 회의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좀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니까 모두 네. 발언에서도 좀 다들 심각한 분위기였고요. 글쎄요. 네. 또 비공개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갔다고 합니다. 네. 일단 외교부는 상황 평가 및 주요국의 반응을 그리고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남북관계 추진 방향, 국방부는 북한의 의도 및 군 대비 태세를 중심으로 일단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강 장관에게도 교체설과 관련된 질문이 좀 쏟아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강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대비 태세를 잘 지키겠다. 남북의 군사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말을 마치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네, 외교안보 라인을 이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교체할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달린 거고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사의를 표명했고 아까 조 반장이 사표를 수리할 것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속 그 절차는 이제 정부로서 이제 밟아야 되는 것인데 통일부 장관 후속 인사로는 지금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죠. 네, 일단 뭐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임 전 실장은 현 정부 남북 정상회담에 깊이 관여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 김여정 제1부부장도 직접 또 여러 차례 만난 바 있죠. 또 최근에는 남북 교류를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단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에도 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임 전 실장 측은 아직 제안을 받은 바 없고 이 남북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다른 역할로 남북 관계에 좀 공헌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정치인이죠. 이인영, 우상호 의원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일단은 이 세 명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고요.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트위터도 경제 관련한 그런 거였잖아요. 행정명령, 그러니까 대북 제재 관련한 행정명령을 연장하는 조치를 오늘 취했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요. 어떻게 보면 연례적인 그런 절차기는 한데 지난해에 비하면은 나흘 당겨서 일시를 좀 당겨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고 반장. 네,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거듭 규정을 했고요. 이 내용은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됐습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미국은 화상으로 진행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안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 반장, 미국 내에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이긴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강경론도 좀 나오고 있던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이요. 이 한 세미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신이 현직에 있다면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F-35 전투기와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 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를 해서 이 북한을 동요시키고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너네가 선을 넘었다라고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 한미 연합 훈련을 거론하기도 했고요. 전직 고위 관계자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강경론이 좀 잇따라 나오는 점은 좀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맥메스터 보좌관 이름 참 오랜만에 듣네요. 네, 자 아까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소식을 신 반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5개월 만에 방미죠, 신 국장 반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워싱턴 소식통한테 벌써 다 들었어요. 그쵸? 예. 저도 이제 특파원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해서 보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도훈 본부장이 오늘 이제 DC 인근에 있는 워싱턴 인근에 있는 댈러스 공항에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특파원들을 만나면 왜 왔다, 누굴 만난다 이런 거 좀 설명을 하곤 했는데 오늘은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입을 굳게 닫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말할 수가 없고 누구를 만날지 얼마나 미국에 머물지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을 콕 찍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상전 눈치만 본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이게 또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훈 본부장이 상당히 말을 아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NSC에서 대미 특사 관련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특사로 간 건 아니에요? 청와대에서는 일단 특사로 간 건 아니고요. 오래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미국을 방문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특사에 준하는 역할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 등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해서 예전과 달리 공개 만남은 좀 피하고 비공개 일정을 소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북 사전 통보 없었다. 커지는 외교안보 라인 쇄신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포함한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협상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고 집거에 들어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귀할 뜻이 전혀 없다고 오늘도 밝혔고요. 북한발 안보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여야가 언제까지 대치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시한으로 정한 D-Day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한 북한발 안보 위기 상황 등 현재 엄중한 시기지만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장은 앞서 현 상황을 고려해서 18개 상임위 가운데 6개의 위원장은 뽑았습니다. 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뺏긴 마당에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 라면서 국회 밖으로 나가버렸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 통합당, 너네 후보를 내지 않으면 내일 선거를 해서 우리가 다 맡을 수도 있다 라며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19일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 주 또 19일 이렇게 못을 박는 등 강한 어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현명한 선택을 당부를 한 건데요. 자, 통합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단독 선출에 항의를 해서 국회를 나간 만큼 좀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은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배경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나 민주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통합당이 좀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장애투쟁을 접고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차례입니다. 국가 위기 앞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시 민주당은요,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장애투쟁에 돌입을 했었지만 며칠 뒤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는 장애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그랬던 것처럼 안보 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까 얼른 돌아와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그야말로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봤지만 통합당은 지금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림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화가 있으려면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시는 그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스스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통합당이 요구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바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건데요. 특히나 법사위원장은 그야말로 없었던 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현재로선 이 복귀할 마음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통합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했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또 다른 야당이죠. 국민의당 또한 이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시간을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15일 이전으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힘으로 오구성을 해왔던 것을 사과하고 원점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으로 오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과 협력적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통합당도 고심일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장외에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일 텐데요. 자, 자체적으로 북한 위기에 대응한다고 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당내 특위를 꾸리고 외교통일 국방장관을 호출했지만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자, 결국 통합당이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지적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에 등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는 기관장들을 불러 업무 보고를 받고 있죠. 그리고 아직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은 상임위에 대해서도 간사가 주도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추경과 관련된 논의에 착수를 했는데요. 자, 오늘 정무위와 문체위 간담회가 열렸는데 앞서 야당과는 반대입니다. 자, 여당의 힘이라고 해야 할까요? 간사가 주재하는 회의였는데도 이 금융위원장과 문체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설레고 긴장은 됩니다만 가까이서 간담회 형식으로 첫 만남을 갖게 되어 한결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원로 정치인의 부고 소식 전해드리면요. 자, 국회 부의장을 지낸 홍사덕 의원이 별세했습니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과 숱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1992년 대선 때는요, 김대중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정무제일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엔 한나라당 원내총무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또 주도를 했었죠. 그리고 2007년, 2012년에는 박근혜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아 대통령 박근혜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특히나 이 좀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국회 부의장으로 지낼 땐 여당이든 야당이든 동료 의원들을 대할 때 꼭 이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서울 광진을의 명예로운 대표 추미애 의원. 국무총리님께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 광진갑의 명예로운 대표 김영춘 의원. 예, 광진갑구 출신의 김영춘 의원입니다. 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고 또 지역,
전화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명예를 존중해 주겠다라는 차원의 수식어였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원구성조차 하지 못한 지금 우리 국회, 과연 명예로운 이 국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태년 현명한 선택 당부, 주호영 복귀할 마음 없습니다. 네,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은 그야말로 정치 풍문화라 불릴만 하죠. 아까 바로 영상도 봤지만요. 국회의원들을 부를 때 저렇게 긴 수식어를 붙였던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저희도 저렇게 수식어를 좀 붙여서 호칭을 하면 어떨까요, 반장들을? 괜찮죠. 나쁘진 않아요. 왜 원하는 거 있어요? 저는 슬기로운 조반장으로 좀 해주시면. 슬기로워야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회식의 제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조반장, 조혁신 반장이 네. 슬기라는 걸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곧 이제 컴플렉스 있어요? 슬기로운 분과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라서 지금 큰 그림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아요.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봐요. 제가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복스러운 최 반장 불러주세요. 복스러운 최 반장. 제가 되게 복스럽잖아요. 다들 왜 반대되는 이미지를 자꾸 얘기하고 그래요? 좋아요. 이따 끝나고 얘기합시다. 네네. 끝나고. 자, 이제 국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이제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내일까지 모든 원구성을 마치겠다라고 데드라인을 설정을 했죠. 오늘 이제 그 전날입니다. 하지만 지금 원구성 협상은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 문제, 이제 남북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 폭발하는 그런 사안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여야 입장에서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게 양쪽으로 다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네, 이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라는 이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당의 전략도 다소 수정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동안 민주당은 통합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남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겠다고 압박을 했지만 오늘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다소 메시지의 수위가 조절되고 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내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원장 표결을 진행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3차 추경안의 절박함과 대북 안보 상황에서 여야의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구성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가능하면 야당과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면 좋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 반장, 지금 여야 간의 대화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내수석 간에 서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면서 그동안 몇 번 협의를 했는데 합의의 진전사항은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방에 있어서 김성원 수석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조 반장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지방에 한 4차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면서요, 신 반장? 네, 주 원내대표가요. 처음에는 충남에 있는 현충사에 머물고 있다가 지금은 호남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사찰로 이동을 해서 지금 호남 사찰로 이동했대요? 네,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요. 안보 위기 상황인 만큼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민주당이 통합당 없이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없이 하면 된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압박하고 또 앞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대한 불만을 재차 드러냈다라고 보여지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여당이 18개 모두 가져간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며 일각의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되려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가 벼랑 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여야가 총력전을 함께 좀 힘을 모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최 반장, 국회 정상화의 해법은 없어요? 그걸 알면 제가 당장 이제 알려주고 싶은데 사실 제가 답을 알고 있지는 않고요. 네. 사실 이 통합당의 입장은 이 법사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 민주당이 선출한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 철회를 지금 국회 복귀의 명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회의에서 선출한 위원장직을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역시나 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이 사임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연히 동의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좀 현실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주장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머물고 있는 아까 호남의 사찰이라고 했는데 그 사찰로 찾아가서 하루빨리 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라 이런 요구를 했고요. 이 절대 의석을 확보해서 국회 상임위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소위 여당의 객기, 또 야당의 국회 보이콧은 이 국난 위기 앞에서
철없는 응석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뭐 원래 본인의 소속 정당이었죠. 통합당 모두 비판을 했습니다. 네, 찾아가라는 거 보면은 어느 사찰에 있는지는 좀 아는 모양이네요. 통합당 내에서는. 사실 뭐 통합당 그렇죠? 지금 네. 성일종 비대위원 같은 네. 경우에는 계속 네. 연락을 하면서 이제 연락 그래요? 창구긴 하거든요. 네. 계속 이제 어느 사찰에 있는지는 네. 뭐 통합당 내에서는 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민주당은 통합당을 한편으로는 설득하지만요. 계속 설득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반쪽 상임이라도 열어서 일단 추경안 심사는 또 가동을 해야 된다는 게 또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네, 원구성이 구성이 안 된 상임위는 민주당 간사가 주도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정무위는 간사인 김병욱 의원을 중심으로 간담회가 진행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해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3차 추경을 적시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이 가계 대출에 대해선 유연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요, 당 정강 정책 개편에 착수했는데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 이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 약간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강정책 TF 첫 번째 회의고요. 이 정강정책은 당이 추구하는 뭐 지향점이나 근본적인 방침 같은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정강정책을 만들어서 저 정당은 한번 믿고 맡겨보자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뭐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당의 기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주의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고 하자 뭐 당내에서 일부 반발이 나오기도 했었죠. 김 위원장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라고 강조를 안 해도 미래통합당은 보수 정당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원래 얘기를 해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보수지, 보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혀 적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호흡하지 못하고 보수의 가치만 강조하는 소위 꼰대 보수 세력을 향해 각성을 촉구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정강정책 개편을 주도했었는데요. 이 경험을 소개하면서 당시 19대 총선과 대선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선에서 통합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정강 정책부터 제대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TF 이름이 정강정책 태스크포스죠. 그 TF에서는 그 담길 내용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 당장이 올 초였죠. 이 보수 통합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에 만들어진 정강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자, 이종성 의원은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때 만들어진 것보다 부실해졌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자, 또 다른 위원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뭐 혹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TF 위원장이기도 한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 영국의 이 보수당을 예로 들면서 간결하게 이 보수 정당의 가치를 재정립해서 이 재집권이 가능했다라는 이 보수 정당 예를 들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자, 박수영 의원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이 정강 정책에 담자. 이종성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이 손쉽고 개방적인 언어로 쓰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국회 원구성 협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2차 데드라인으로 정해놓은 날이 이제 내일입니다. 이제 하루 전인데 지금 최 반장이 취재한 바로는 내일 강행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마 가봐야 지금 알아요? 좀 부담이 있긴 할 텐데 네. 일각에서는 이제 원래 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12개 상임위가 지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이제 일부 네. 상임위만 하고 더 나머지 하자? 상임위에 대해서는 통합당과 좀 더 뭐 협상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내일도 변수가 많네요. 사실 뭐 네. 김태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또 주영 원내대표 어쨌든 좀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또 그렇죠. 내일마저도 단독으로 네. 처리를 해버리면 네. 그것마저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좋습니다. 그럼 내일 뭐 국회 상황이 상당히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지켜보면서 내일 좀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김태년 현명한 선택 당부 주호영 여당 바뀐 것 없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요즘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 문제를 놓고 내홍이 불거지는가 하면은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잇따라 외부 전문가 소집을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죠. 검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오늘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비판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사하며
위증을 교사했다. 이 진정을 누가 조사했냐를 놓고 검사 내전이 불붙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서 이 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법무부에서 해당 건을 이첩받아 이미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찰부가 사건을 맡고 있다며 인권감독관실에 항의성 공문도 보냈습니다. 진정서 자료 원본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수 검찰부장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내놓을 것, 이렇게 말입니다. 대검 내부에선 한동수 감찰부장의 이런 행동을 놓고 항명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건 배당은 검찰 지휘권의 핵심이라며 진정은 물론 모든 사건은 기관장이 배당을 한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시 불이행으로 감찰이나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기보다는 대검 감찰부에서 이 진정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 진정의 혐의 내용을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내부의 징계를 통해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식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판단해서 수사까지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수사가 커진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중앙지검이나 이런 데 이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과정이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마땅한 거죠. 한동수 부장의 항명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월권 감찰 무마 시도라는 겁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이 아니라 감찰 무마 사건의 별도의 사건으로 규정하고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검 스스로가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다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야당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라며 국민이 억울해하는 사건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으며 민의에 간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궤변으로 민의에 간섭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한동수 감찰부장까지 보태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충분히 위험합니다. 검찰이 집안 싸움으로 시끄러운 사이에 바깥에선 검사 외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데 이어서 이번엔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 기자가 전문 수사자문단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부족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전문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것은 혹시 검찰 수사를 지연하고 검찰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면 공정성 시비를 붙이려는 그런 어떤 여론전의 하나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문단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검찰총장이 소집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 모두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의회 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언 유착 의혹의 한 축이죠. 해당 고위 검찰 간부가 변호인을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걸로 보인다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달라고 했으면 줬을 거란 겁니다. 한명수 사건 진정과 검언 유착 의혹 모두 검찰이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안팎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결국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크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캐리어를 밀어내는 스웨그, 각종 패러디물까지 쏟아지며 이른바 노루패스의 장인으로 거듭났던 미래통합당 김무성 전 의원입니다. 김 전 의원이 본인의 장기를 살려 대선
어시스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시작으로 전직 의원들을 모아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를 출범시켰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권 주자들과의 대화도 바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내년 선거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집권을 가서 목표하고 또 이게 실패하면은 그 뒤 5년 뒤에서 선거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김 전 의원의 경쟁 상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경제를 잘 아는 70년대생을 차기 대선 주자의 요건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통합당엔 대선 주자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차기 야권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선 없음이 부동의 1위이긴 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 범야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1위가 45.9%로 없음이었잖아요. 예. 너는 누구 하나가 이름을 뭐 최없음 이렇게 개명을 하고 나가면 지지도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 당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되려고 생각한 게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 주자들은 물론 아직 거론되지 않은 잔용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이른바 좌클릭 행보에도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포퓰리스트라고 라를 세웠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맞지 않다는 점을 꼬집은 걸로 보입니다. 옥새 들고 나르샤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김무성 전 의원. 다음 대선에선 진짜 옥새를 차지하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불신의 시대, 검사 내외전 본혹. 네. 자,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죠. 고위공직자 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가 오는 7월. 다음 달이네요, 바로.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다음 달 15일에 출범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7월 출범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라면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역으로 이 국회 역할을 좀 강조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중립적이고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잘 출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 반장, 추미애 장관이 왜 국회 얘기를 꺼낸 거죠? 자, 이 공수처장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네. 국회의 역할이 좀 크기 때문인데요. 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은 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다른 위원들은 차처하고 2명이 야당 몫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몫인데요.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에 나서면서 이 통합당과 사이가 크게 틀어진 상황이죠. 이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선출에 협조하고 나설 가능성 더 낮아 보입니다. 이 앞서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또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공수처 설립 준비단은요,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정 시점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공수처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이 되네요. 네. 좀 최 반장 발제 때 저희가 국회 상황도 봤지만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의가 시작이 된 거죠. 네, 대법원은 오늘 오후에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관련 내용을 심리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이재명 지사의 선고 기일을 지정하느냐입니다.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경우에는 선고는 2-3달 정도 혹은 그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확한 용어는 심리죠. 제가 아까 예. 심의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이제 심리라고 하면서 상당히 리자를 강하게 발음하는. 심리. 네. 저들으라고. 좋습니다. 공개 변론과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여부도 논의가 될 거라는 거죠? 네, 이재명 지사 측은 지난달에 대법원에 공개 변론을 신청했었는데요. 공개 변론 개최 여부도 오늘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문가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이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의 노조 관련 심리대 공개 변론이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지난해 제기했었죠. 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여부도 결론이 날지 관심입니다.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다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 절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 심리 결과는 내부 절차를 거쳐 내일 오후쯤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의 심리를 앞두고요. 안병영 의정부 시장이 이재명 지사를 이순신 장군에 빗댄 글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안병영 의정부 시장이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살려라, 지엄한 역사적 명령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왜구와 맞서 연승을 거두어도 역모로 몰려 파직을 당했던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이 지사를 이순신 장군에 빗댔습니다. 안 시장은 이재명, 그는 소위 비문이다. 아마 그래서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도정 실패자라면 몰라도 지사직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이재명을 거짓말한 것 같다는 어처구니없는 추론으로 파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대법원 심리 결과, 특히 이제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지 그게 가장 궁금한 일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건 이제 또 개인의 선택, 개인의 글이니까 제가 일일이 평가는 하지 않겠고요. 자, 부동산 대책을 어제 이제 고반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신반장. 네. 근데 발표 전에 그 내용이 유출됐다면서요. 네, 부동산 정책 나올 때마다 어느 지역이 묶인다, 대출이 이제 상당히 된다, 민감한 문제 정말 아니에요? 민감한 네. 문제잖아요. 어제 오전 10시에 정부의 6.17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있기 1시간 전쯤에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와 채팅방 등에서 발표 내용이 담긴 지금 보시는 PDF 파일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28쪽 분량의 문건 위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외 비공개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발표 전에 자료가 먼저 유출이 된 거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까지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장관은 자료 유출이 사실인지를 우선 조사해보고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부동산 정책은 특히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유출자를 찾아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불신의 시대, 검사 내외전 곤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곧 출판될 미국 전직 고위관리의 회고록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코스염으로 유명했던 저희 정치부회의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얘기인데요. 회고록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신의 재선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단순한 홍보 행사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물론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이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관련한 내용이 지금 미국 내에서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고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회고록 얘기는 뭐야? 기자들이랑 FBI한테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조용히 해결될 문제야? 책 쓴다면 처칠이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 나도 글 쓰는 재주가 있더라고. 자, 이 글 쓰는 재주로 미국을, 아니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사람 여기 또 있습니다. 자, 바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자, 볼턴이 백악관에서 겪은 일을 그 일이 일어난 방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으로 엮었는데요. 회고록의 초안이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 강도가 꽤 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국가들의 기본적인 정보도 모른다라는 게 볼턴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핵 보유국인지도 모르는 듯했다.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냐고 물어본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보 보고를 하는 건 시간 낭비였다. 대부분의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경청하는 것보다는 보고자가 대통령의 말을 듣는데 할애됐다. 자,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걸까요? 자, 누구보다 앞장서서 중국을 비난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통령 선거를 도와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입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게도 이야기를
미국의 차기 대선으로 돌렸다. 시진핑 주석에게 대선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민이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국의 대두 밀 수입 증대를 언급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니 중국이 더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입해달라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한창 진행될 때였습니다. And we won't back down until China stops cheating our workers and stealing our jobs, and that's what's going to happen. 자, 당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시진핑 주석이 농산물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을 다시 하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마음속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미국의 국익이 섞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백악관 근무 시절 트럼프의 주요 결정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계산에서 나오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는지 기억하는데 애를 먹었다. 자,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언급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도중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쪽지를 볼턴에게 건넸다고 하는데요. 그 쪽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미 앞서 출판된 이 트럼프 행정부 관련 각종 책에서 비슷한 증언이 꽤 있었죠. 자, 아무튼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볼턴의 회고록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Somebody said he went out and wrote a book. If he wrote a book, I can't imagine that he can because that's highly classified information. Even conversations with me, they're highly classified. That if he wrote a book and if the book gets out, he's broken the law. 자, 볼턴은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뻔했지만 막판 불발된 바 있었는데요. 자,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보다가 영화 남산의 부장들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될 인간이라고 눈에 눈물까지 달고 써뒀어.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일단 박 부장이 쓰고 있는 회고록부터 가져오겠습니다.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회고록 초안 보도가 나오자 미친 볼턴의 너무나 지루하기 짝이 없는 책은 거짓말과 가짜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볼턴은 전쟁이나 하고 싶어하는 불만에 가득 찬 지루한 바보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현재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 출판 금지 소송에 이어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그러니까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출판을 막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자,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사흘간 30명대를 유지하다가 어제 40명대로 신규 확진이 늘었는데요. 오늘은 50명대입니다. 자, 전국 신규 확진 환자 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감염만 봐도 51명이나 되는데요. 이 중 39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이 24명이나 됩니다. 자, 그리고 비수도권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확진 환자가 급증한 대전에서 7명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각종 소모임, 특히 종교와 관련된 소모임, 그리고 동호회, 특별히 방문 판매 등의 기회에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고,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어서 다수가 밀폐된 공간에서 전파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유행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수도권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특정 다중이용 시설이 아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방문하고 또 이용하는 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집단 감염은 교회, 학원, 버스 등 우리 일상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상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식당은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간의 집단 감염 발생 사례 중 식당을 매개로 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는 음식 덜어먹기, 지그재그 앉기, 식사 시의 대화 자제 등 거리두기 수칙을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식당뿐만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했듯 헬스장이나 교회, 지하철과 버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볼턴 회고록 파장, 미 정부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 네, 저 이제 가처분이 인용이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 책 내용 되게 보고 싶네요. 저 책에 아까 그 뉴욕타임스인가요? 거기 나온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뉴욕타임스죠? 예. 그 북미 정상회담 때 북한 측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먼저 이제 요청을 했는데 볼턴 전 보좌관의 해석으로는 북한에서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랬다. 트럼프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온통 대선밖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회담에서 다루는 게 훨씬 더 쉽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단독 회담을 요청해 왔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대목도 있다고 하고요. 자, 아무튼 지금 볼턴 또 트럼프 간에 지금 워낙 좀 뭐 진실 공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무슨 사례를 공략하기보다는 보완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러면서도 그렇죠? 볼턴 전 보좌관을 네.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장이라고도 하고 네. 뭐 선택받지 못한 루저다. 그러니까 상원 인준을 받지 네. 않는 이 아하. 안보 보좌관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네. 안보 보좌관을 네. 시킨 게 상원 인준을 통과 못해서 내가 시킨 그렇죠. 거다. 이런 또. 근데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속보가 나오면은 고반장이 잘 정리해서 좀 얘기해 주는 걸로 하고요. 코로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확산세는 뭐 계속 뭐 끊이지 않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죠, 조 반장. 네, 특히 그 대전의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5일에 교회 목사 부부와 60대 여성 등 확진자 3명이 한꺼번에 나온 이래로 현재까지 사흘간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대전시장에 따르면 상당수가 다단계 판매업체를 고리로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확진 환자를 접촉한 수도권 거주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대전의 한 확진자와 식사를 하거나 만난 적이 있는 서울 강서구와 경기 안산시 거주자 3명이 각각 오늘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중앙정부의 역학조사팀을 대전에 별도로 파견해서 감염 경로 등을 조사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안 수도권 감염이 심각했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상당히 좀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고 반장,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지난 봄 이 대구에서의 사례처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유행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코로나19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소멸하지 않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함께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장기화 가능성과 재유행 가능성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재유행을 막기 위해 최대한 억제 전략을 펴나가면서 만약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수도권 인근으로 또 필요시에는 더 나아가 전국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 차원의 방역도 중요하지만요. 개인 차원의 방역이 특히 중요하잖아요. 고 반장도 이제 어제도 그 발제 때 그런 얘기를 강조했는데 이제 여름철을 맞아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정부가 오늘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게 있다면서요? 네, 좀 뭐 유용해 보입니다. 네. 뭐 우선 사람들이 몰리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의 붐비는 정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 해수욕장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인원이 적정 수준이면 초록불이 표시가 되고 인원이 뭐 적정 인원보다 최대 200%가 많으면 노란색, 그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전남 지역 해수욕장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도 잊으셔는 안 되는데요. 해수욕장 이용 시에는 물놀이 할 때만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 써야 하고 또 물놀이 할 때 물 안에 절대로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 이 해변가에 파라솔을 설치할 때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방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 마스크 착용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회의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고 어제 이제 정보를 좀 추가 정보를 얘기했었는데 오늘부터 마스크 10장씩 살 수 있는 거죠? 네, 오늘부터 이 공적 마스크 10장씩, 네. 10장씩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의 성인은 3장, 미성년자는 5장을 살 수 있었는데요. 뭐 미성년자 경우에는 거의 2배가 는 거고 뭐 성인 또 뭐 3배 가까이 는 거죠. 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전국에 공적 마스크 1,128만 장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기존 한도만큼 마스크를 사신 분들은
그 나머지 수량을 오늘부터 또 일요일 사이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성인의 경우에 최대 수량인 3장을 사셨다면 일요일까지 나머지 7장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구매 수량은 늘었지만 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약국 등 이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마스크 대리 구매를 할 때도 기존의 방식대로 필요한 서류는 가져가셔야 합니다. 최 반장, 가격은 1,500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 당분간은 현재 가격인 1,500원이 유지가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달 말까지 도달청과 마스크 업체 간 좀 일괄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가격을 당장 내리는 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아직까지는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김 장관의 사의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교안보 라인에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아마 좀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관련한 속보가 나오면요, 내일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볼턴 회고록 파장, 미 정부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5박 6일 동안 세종시에서부터 여의도 앞까지 도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도보 시위를 이렇게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직접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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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랑 다리는 조금 아프기도 한데 우리가 걸으면서 요구하는 것들을 정말 교육부랑 정부가 들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나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월화수까지는 진짜 햇빛이 엄청 쨍쨍하고 엄청 더워가지고 땀도 뻘뻘 나고 또 면 마스크다 보니까 이게 숨 쉴 때마다 계속 그 습기가 계속 차고 그냥 땀이 계속 많이 나더라고요.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생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이에 걸맞은 강의와 실습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술대학이니까 아무래도 실습실 사용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실습실 비를 포함하고 생각하더라도 수업의 질이 전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 콘텐츠를 열심히 짜오시는 교수님들도 있긴 한데 그냥 과제만 내주시고 끝내는 분들도 꽤나 계셔가지고 함께 걷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 더 쉽게 지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지 국회가 혹은 교육부가 얘기해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좀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냥 고정된 장소에 모여서 하는 집회나 기자회견보다는 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전파도 많이 되고 대학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중간에 음료수도 주시고 이제 자녀분들도 대학생 또래이신 분들이 좀 수고한다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그걸로 힘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건국대는 최근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금 일부를 학생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건대에서 시작해서 좀 다른 대학들도 그런 정상적인 결정을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교육부와 해당 대학을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준비 중입니다. 전국에 72개 넘는 대학에서 2,200명 넘는 학생분들이 지금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대학은 항상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대학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 학생들의 탓은 아니잖아요. 대학은 교육부로 넘기고 책임을 교육부에서는 또 대학으로 넘기고 하니까 한쪽은 저쪽한테 물어봐라 그쪽 가면 또 반대로 물어봐라 그냥 웃기죠 참.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가의 미루기보다 정부와 국회의 결단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음악도 들으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시위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이야기 앞에선 정말 단호한 모습이었는데요. 이틀 뒤 국회 앞에 도착하는 이들에게 교육부와 대학들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희였습니다. 계속 같이 걸었던 거예요? 네. 힘들었겠네요. 덕분에 운동하고 왔습니다. 네, 좋아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이제 386 세대니까 지금 586이군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시위하면은 굉장히 엄중하고 좀 이제 무거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대학생들의 모습은 많이 다르네요. 근데 등록금 얘기할 때는 하나같이 답답해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도보 시위 나흘째라서 많이 지쳐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금 이야기를 꺼내면 왜 교육부와 학교가 서로 미루기만 하는지,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왜 협의 과정에서 배제가 되는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요.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대학 측의 대처를 비난하면서 혈서가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등록금 반환, 대면 시험 반대라고 쓰인 것들인데 대학생들이 어쩌다 이렇게 혈서까지 쓰게 됐는지 빠른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 상당히 뜨겁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대학가의 반응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네, 지난주 등록금 반환 시위가 있었던 대구, 경북대학 한 관련 대학 중에서 한 곳을 취재해 봤는데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등록금 환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 지침을 기다려보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대학의 학생들이 시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만큼 완강하게 선을 긋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고요. 수도권 대학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국대의 결정에 살짝 당황한 모습이긴 했지만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는 정도이며 등록금 환불을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등록금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죠. 지금 이제 총리도 한마디 했고 또 이제 부총리도 한마디 했어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부처 내에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오늘 교육부에서 조금 전에 조반장, 그 정치부회 시작하기 전에 교육부 발로 속보가 하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그 대학과 학생 간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대학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도 공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가 대학의 등록금 반환 예산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반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교육부가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어떤 방식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직접 학생들한테 돈을 주는 방식은 어렵다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요. 일단 정세균 총리의 지시가 있었고 지금 이제 당정에서 3차 추경에 이제 관련 예산을 좀 집어넣으려는 그런 좀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어서요. 아직 이제 부처 내에서 또 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강재영이 아까 그 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교육부와 대학이 각자 책임만 떠넘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어떤 쪽으로도 빨리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살 빠져서 어떡합니까? 네, 아무튼 뭐 저희는 좋아요. 현장에 다녀서 참 좋은데 네. 다음 현장도 기대해 볼게요. 네. 네. 지금까지 강재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요. 코로나 걸려도 살릴 수만 있다면, 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목숨을 잃어가는 할머니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손자의 모습입니다. 끝내 할머니가 의식을 잃자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죠. 여기는 멕시코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전 세계 누리꾼들이 안타까운 목소리를 함께 냈습니다.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을 시도한 손자의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동안 할머니가 손자에게 줬을 사랑이 그대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할머니는 끝내 사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빚어낸 이 사진, 어느 국가도 예외 없이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고반장 와요. 함께 들어갑시다. 최 반장이 안 나와서 제가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힘든 건 없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예. 고반장 슬기로운 건 뭐예요? 예, 아유, 내일 본인이 밝힌다.